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검사 내전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전 김웅 검사님은요,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현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드라마를 보고 조금 실망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책은 상당히 드라마보다 다양한 깊이와 유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 사기공화국 풍경입니다. 사기공화국이다. 사회 전체의 세속적인 욕망이 창세기 바다처럼 들끓고 있다. 사기는 남는 장사다. 미천없이 시작할 수 있고 세금도 안 낸다. 사기꾼은 어지간해서 죗값을 받지 않는다. 사기꾼이 구속될 확률은 재벌들이 실형을 사는 것만큼 희박하다. 설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낙담하기에는 이르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구속될 경우 사기꾼의 방어권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해괴한 믿음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에게 응당한 처벌이 가해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닌 배신자 인지 능력은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신이다. 사법제도가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테니 그 불신이 이른 시일에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이 배신자 인지 능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정한 말이지만 각자가 알아서 사기를 피해야 한다. 옛말에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라고 하지 않았던가. 무책임하다고 욕하지는 마시라.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기의 공식은 비교적 단순하고 허접하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목숨 걸고 뛴다 에서부터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목을 잠깐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이 초고수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기가 수배가 내려져 있는데도 당당하게 검찰실을 쳐들어가서 수배를 해제하고 나오는 놀라운 신공을 보여주는데요. 할머니는 새로운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이 재배당된 것을 확인한 후 토요일 오전을 택해 느닷없이 검사실로 쳐들어온다. 당시에는 토요일 오전에도 근무를 했고요. 조금 있으면 퇴근한다는 기대감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 다짜고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들이닥치는 것이다. 자신은 이름을 빌려줬을 뿐인데 도대체 왜 자신을 수배해 놓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이른바 선빵을 나뉘는 것이다. 그 기세에 눌린 새로운 검사는 전임 검사가 무언가 실수를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쩔쩔매게 된다. 기선에서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법이다. 병아리 때 쫓기면 장딱이 돼도 쫓긴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검사였던 나는 좀 특수한 상태였다. 초임 검사로서 풍운의 꿈은 불과 한두 달 만에 사라지고 새 직업을 알아봐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호기롭게 있다가 보통 빨리 좀 풀어달라고 수배라도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제를 하고 검사는 그 다음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상과 달리 검사가 자리를 잡고 앉아 기록을 읽기 시작하자 당황한 할머니는 자꾸 말을 붙인다. 순하게 생겼는데 검사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얘기하고 현기증이 난다고 얘기하고 진단서까지 보여주고 하는데도 무슨 2년 된 진단서를 가지고 다니느냐, 송혜교가 써준 러브레터라도 그리는 못할 거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할머니의 엄청난 신공이 펼쳐집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 책 내용과 조금 다르게 그려지는데요. 아무튼 책에서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이타이를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입에 넣고 일부러 거품을 내는 연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억소리를 치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리곤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다. 눈앞에서 사람이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궁금하지 않겠지만 그 기분을 알려주자면 그냥 머릿속이 까매진다. 너무 당황스러워 119에 전화하려던 것도 까먹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침 계장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상황이었다. 인공호흡을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코를 가까이 대봤는데 자기가 유난히 좋아했던 세제 냄새, 하이타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하면 얼굴이 하얘진다거나
뭐 그런 증상을 보여야 되는데 할머니가 너무 얼굴이 평온한 상태에서 얼굴에 근육을 막 일으키고 거품 물고 있는 게 보여서 아, 이건 연기다. 뭔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고 한마디를 날렸죠. 할머니, 옥시크린은 언제 넣어드릴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결국 포기하고 A씨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할머니는 구속되었다. 그 후 할머니는 나에게 곧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을 꼭 구속시켜야 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더니 자기는 실적을 노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의 희생양이라고 악다구니를 부렸다. 나는 할머니에게 에로라는 경제학자를 아느냐고 물었다. 경제학자 케네스 에로가 말하길 모든 상거래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뢰관계는 경제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상호 신뢰가 결여되면 세계 경제까지 지체된다는 것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게 뭔 개소리냐고 받아쳤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할머니가 재판을 받다 구형량을 듣는 순간 진짜 쓰러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근데 뭐 이렇게 잘 해서 고수를 잡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수를 놓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목숨을 걸고 뛰는 가젤과 같다고.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다음 게임은 없기 때문에 치타나 사자들이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에 대한 얘기.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재산을 비롯한 물리적인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습니다. 더욱이 사람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는다.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 흔히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설교한다. 정말 그럴까?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없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듯 위기는 위기다. 그것이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기를 겪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위기가 진짜 기회라면 위기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 위기가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다. 우리가 정말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는 위기일 뿐 신뢰도 잃고 사회에 대한 어떤 큰 낙담과 함께 재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타격을 입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사실 그런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세상을 살면서 한 번씩 그런 위기를 겪고 한편 또 다시 덤덤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 터널을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앞을 보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터널이 끝이 난다는 것.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은 미로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미로가 아니라 미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상처를 치유해 준 것도 있었다. 우연히 만난 애덤 스미스의 말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타십은 건물의 장식품과 같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사회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정의는 건물의 기둥과 같은 거라서 그것이 없어지면 건물이 무너지듯 사회도 무너진다고. 이타심이라는 장식은 없어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정의는 없으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도 거짓말을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뒷부분에는 뭐 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고찰들도 빠짐없이 나오고요. 버나드 맨더빌은 말했다. 나라 전체로서는 정직함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필연성에 기대야 한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공무원과 정치인의 미덕과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며 그들의 법질서는 언제까지나 불안할 것이다. 그리고 검주법 얘기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검주법 얘기인데요. 검주법이 결국 이제 부작용만 났죠, 사실은. 그래서 술을 금지함으로써 술로 인해서 벌어진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 예방하기자 했던 것인데 사실은 술이 문제가 일으킨 게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이 문제였다고 얘기합니다. 금주법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현상과 원인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잘못 내릴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밤중에 나방이 들끓을 때는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 불을 끄는 것이 낫다.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불빛이 있는 한 나방이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살충제에만 의존하다간 나방은 못 잡고 사람만 잡을 수도 있다. 불을 끄면 전기도 아끼고 나방꼴도 안 볼 수 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마피아가 더 창궐하게 된 결과를 낳았었죠. 한 번 더 다양하게 꼼꼼히 읽어보면 더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요. 이 김웅 전 검사님, 현 국회의원님의 이제 필력도 상당히 재미나게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유머도 있고 해학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깊이 있는 철학적인 얘기들도 던집니다. 과연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사례들도 얘기해서 참 생각할 거리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본 책은 검사 내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